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빛을 전기로 바꾸는 플라스틱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광주과학기술원 차세대 에너지 연구소 장수영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강연은 초등학생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참석해주신 어머님, 아버님들, 그리고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언니, 오빠, 형님, 누나들은 이 점 좀 고려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빛은 뭘까요? 우리 하늘에 떠있는 태양에서도 빛이 나오고 또 태양이 지고 나서도 어두운 밤에 우리 방 안을 밝게 비춰주는 전구에서도 빛이 나오죠. 이렇게 빛은 우리를 환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전기는 뭘까요? 전기는 저기 멀리서 전선을 타고 오는 거다. 그죠? 전기는 이렇게 전선을 타고 와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가전제품, 전자제품 같들을 구동시켜줘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 여름에 우리 에어컨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겠다. 그죠?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에어컨을 작동시키는 것도 바로 전기예요. 그죠? 자, 그럼 플라스틱은 뭘까요?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에 참 많이 쓰이는 거다. 그죠? 우리가 밖에서 물을 마실 때 플라스틱에 담긴 물을 마시죠. 그리고 물건을 사고 나서 비닐봉지에 물건을 담아오는데 이때 비닐봉지도 플라스틱이에요. 그럼 이렇게 밝은 빛을 우리 생활에 유용한 전기로 만들어주는 플라스틱이 있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빛을 전기로 바꾸는 플라스틱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이 일반적인 플라스틱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플라스틱은 열과 압력을 가해 모양을 바꿀 수 있는 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말해요. 자, 이때 어려운 단어가 등장한다. 그죠? 합성, 고분자. 이때 합성은 뭘까요? 합성은 바로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고분자는 뭘까요? 고분자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더 간단한 개념인 원자와 분자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마시는 물은 산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2개로 이루어진 분자예요. 즉 분자는 여러 개의 원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원자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노는 블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러한 블록을 여러분들이 조립을 해서 자동차 모양도 만들고 비행기 모양도 만들고 집 모양도 만들죠. 이렇게 원자는 우리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거 자체로는 어떤 특성을 나타낼 수 없고 이러한 원자들이 특정한 규칙에 의해서 모여서 분자가 됐을 때 어떤 물질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물 분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생긴 단순한 분자를 단분자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나무 줄기를 이루는 셀룰로스라는 물질, 그리고 페트병을 이루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라는 이런 물질들은 딱 봐도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죠, 분자가. 이런 분자들은 많은 원자들이 들어있고 또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굉장히 크고 복잡한 분자를 바로 고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 비행기 블록을 우리가 물 분자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나무 줄기에 있는 셀룰로즈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같은 것들은 이렇게 큰 성으로 된 블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 줄기는 우리가 플라스틱이 아니고 페트병은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아까 선생님이 플라스틱은 합성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나무 줄기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긴 거고 페트병은 사람이 만든 거죠.
그래서 나무줄기는 플라스틱이 아니고 페트병은 플라스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플라스틱은 어떻게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플라스틱의 처음 시작은 바로 당구공이에요. 여러분들 당구가 뭔지 아나요? 당구는 이렇게 그죠? 여러 개의 공을 길다란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통통 튀기면서 노는 거죠. 이런 당구공이 바로 플라스틱의 시초래요. 옛날에는 이런 당구공을 상어로 만들었어요. 상어라는 건 코끼리의 긴 이빨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당구공을 많이 만들려다 보니까 많은 코끼리들이 희생되었어요. 사람들이 상아를 얻으려고 코끼리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이런 상아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큰 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 하얏트라는 분이 열심히 실험을 해서 셀룰로이드라는 물질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 셀룰로이드라는 물질이 최초의 플라스틱, 즉 최초의 합성 고분자 화합물이 된 거예요. 이 셀룰로이드는 그래서 초창기 당구공의 재료로도 사용되고 머리를 빗는 빗이나 옛날에 영화를 제작할 때 사용했던 영화 필름에도 들어갔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생활에 유용한 플라스틱은 종류가 정말 많아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정말 많은 종류의 플라스틱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선생님이 두 가지 유명한 플라스틱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바로 폴리에틸렌이에요. 폴리에틸렌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그런 비닐봉지, 물이 흐르는 배관, 그리고 음식을 보관하는 밀폐용기로도 사용되고 또 어린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만드는 데도 많이 쓰여요. 이런 폴리에틸렌은 탄소와 수소 원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비교적 간단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1899년 독일의 한스 폰 페크만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발명했어요. 이런 폴리에틸렌의 특징은 매우 가볍고 잘 휘면서 잘 변하지 않고 물에 젖지 않고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로 선생님이 설명한 폴리머는 폴리스티렌이에요. 폴리스티렌은 우리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고 포장해가는 그런 일회용기, 그리고 일회용 물컵,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뭐 냉동하는 식품들 시키면 이렇게 스티로폼에 담겨져서 택배로 오죠. 이러한 스티로폼은 미국의 다우케미컬이라는 회사의 제품명이에요. 이건 제품명이고 스티로폼의 학문명은 발포폴리스티렌입니다. 바로 이 스티로폼은 폴리스티렌의 한 종류인 거예요. 이렇게 폴리스티렌은 보시는 것처럼 탄소와 수소 그리고 벤젠골이라는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1839년 독일의 에듀워드 시몬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발견했대요. 폴리스티렌의 특징으로는 모양을 내기 쉽고 매우 가볍고 투명하고 냄새가 없고 또 가격이 저렴해서 이렇게 음식을 담는 일회용기로 많이 쓰여요. 하지만 폴리스티렌이 잘 부서진다는 단점이 있대요. 여러분들 플라스틱 하면 뭔가 금속보다는 좀 약하고 잘 부서진다는 느낌이 있죠. 근데 굉장히 튼튼한 플라스틱도 있대요. 그런 플라스틱을 바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고성능 플라스틱으로 강도와 내열성이 매우 우수해요. 우리 여러분들 자동차 생각하면 쇠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동차에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이 들어간대요. 예전에는 자동차에 철강, 즉 쇠로 된 부품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점점 이 철강의 비율은 줄어들고 플라스틱의 사용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강철처럼 튼튼하고 가볍고 다양한 모양을 만들기 쉽고 또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자동차에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게 환경에 도움이 된대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동차에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자동차는 점점 가벼워지겠죠?
이렇게 가벼워지는 걸 경량화라고 해요. 자동차가 경량화될수록 연비, 즉 같은 기름을 먹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고 또 온실가스, 즉 지구를 매우 덥게 하는 그런 가스들이 발생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경량화될수록 연비의 효율이 증가하고 온실가스의 발생이 줄어들어서 환경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플라스틱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플라스틱은 가볍고 변형하기 쉽고 물에 젖지 않고 잘 변하지 않고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일반적인 플라스틱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런 플라스틱의 많은 특징들은 우리의 생활을 편하고 되게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어떻게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옷장을 한번 봅시다. 옷장에는 많은 의류, 즉 옷, 그리고 가방과 신발이 있어요. 우리의 옷은 섬유라고 하죠. 이게 실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섬유로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섬유도 천연, 즉 자연에서 온 섬유와 합성 섬유, 인간이 만든 섬유가 있어요. 이 합성 섬유도 플라스틱의 한 종류예요. 우리 여러분들 옷 안쪽에 택 보면 이 옷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지 적혀 있죠. 그래서 보시면 면이나 올 같은 이런 천연 섬유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보시면 대부분 폴리에스터, 나일론, 폴리우레탄, 아크릴처럼 이렇게 합성 섬유로 된 옷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합성 섬유가 바로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의류 자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천연 섬유를 쓰면 되지 왜 합성 섬유를 쓰느냐 했을 때 우리가 만약 천연 섬유만 사용해서 옷을 만든다면 우리는 옷을 몇 벌 가질 수도 없을 뿐더러 기능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마냥 천연 섬유라고 해서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면이라고 하는 천연 섬유를 얻기 위해서는 모카라는 식물을 키워야 되는데 이 모카를 키울 때 많은 양의 물이 들고 잡초를 죽이기 위해서 독한 제초제도 많이 써야 돼요. 그럴 경우 환경이 많이 오염되겠죠? 그리고 울이라는 소재, 즉 양모, 양의 털에서 나오는 이런 울을 얻기 위해서 양을 키워야 되는데 이 양을 키우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양의 응아, 즉 축산폐수가 많이 나와서 물이나 토양을 오염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섬유는 아니지만 우리 추울 때 겨울에 패딩 있죠? 그 패딩 안에 오리털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오리털을 얻기 위해서 오리에서 털을 뽑아야겠죠? 그런 경우 동물 학대의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가방이나 신발의 경우 천연의 재료로는 동물의 가죽이겠다, 그죠? 예전에는 이런 가죽으로 가방이나 신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죽을 얻기 위해서 소를 키울 경우 양과 마찬가지로 축산폐수가 많이 나오고 메탄가스 같은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악어 같은 이런 동물에게서 가죽을 얻는 과정에서 또 동물 학대의 문제가 있죠. 이런 식으로 천연 섬유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합성 섬유를 사용함으로써 많이 극복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플라스틱을 사용함으로써 나무를 아낄 수 있대요. 예전에는 지식을 저장하고 전달하는데 종이를 썼죠. 근데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휴대폰, 플라스틱으로 만든 컴퓨터, 플라스틱으로 만든 태블릿으로 지식을 저장하고 전달하죠.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플라스틱을 씀으로써 종이를 아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이는 나무로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나무들이 벌목되고 있어요. 깎이고 있어요. 그리고 한 권의 책을 만드는데 300리터의 물이 필요하대요. 이 말은 1.5리터짜리 물이 200병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종이를 만드는 산업을 제지산업이라고 하는데 이 제지산업이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에 속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플라스틱을 사용함으로써 종이를 아끼고 나무를 아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라스틱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우리의 또 다른 장점은 우리의 생활이 좀 더 위생적이고 건강하고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선생님이 선생님 저 여기 아파요 하고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이 주사도 놔주고 심하게 아프면 링거도 맞죠. 이때 사용되는 게 다 플라스틱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플라스틱 주사기나 플라스틱 링거 봉투 대신에 쇠로 된 주사기 그리고 유리로 된 링거 병을 사용했대요. 근데 이렇게 쇠로 된 주사기의 경우 재사용했을 때 교차 감염, 즉 한 사람의 병균이 다른 사람에게 옮아갈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또 이렇게 유리로 된 링거 병을 썼을 때 이 병이 깨져버리면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플라스틱으로 대체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안전해지고 건강해진 거예요. 하지만 이런 플라스틱에도 큰 문제점이 있어요. 바로 플라스틱의 튼튼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잘 썩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용하고 나서 버렸을 때 잘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썩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일회용품이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볼까요? 종이는 2에서 5개월, 우유팩은 5년 정도 걸리는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비닐봉투는 500년,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한 스티로폼도 500년이나 걸린대요. 진짜 오래 걸린다, 그죠? 이렇게 플라스틱이 너무 튼튼해서 썩어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생활 주변에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쌓이고 이것들이 많은 해양동물들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플라스틱의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건강 문제예요. 미세 플라스틱은 길이나 지름이 5mm 이하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해요. 눈으로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요. 근데 이런 플라스틱이 아까 선생님이 굉장히 튼튼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꾸 부서지면서 크기만 작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들이 바다로 유출돼서 플랑크톤이라는 작은 바다 생물이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인 줄 알고 먹고 또 큰 물고기가 그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해서 결국에는 인간인 우리가 그 물고기를 먹게 돼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을까요? 무게로 치면 일주일에 신용카드 하나, 그리고 한 달에 칫솔 하나 정도의 플라스틱을 먹고 있대요. 이미 우리는 많은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 그죠? 그리고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주로 우리가 마시는 물이나 아니면 해양 생물들에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플라스틱은 이렇게 우리 생활에 매우 유용하기도 하지만 잘 썩어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걸 해결하려고 과학자들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는 걸 연구하고 있어요.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미생물, 즉 아주 작은 생물이나 효소에 의해서 분해될 수 있는 플라스틱을 말해요.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일단 플라스틱이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지고 미생물들이 이걸 먹이로 먹게 되고 그 다음 이걸 소화시키면서 산소나 이산화탄소, 물 등을 배출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과학자들이 이렇게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연구를 할 동안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과대포장 제품 구매를 자제하고 플라스틱을 종류별로 잘 분리수거해서 버리고 또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물품들을 사용하는 게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빛을 전기로 바꾸는 플라스틱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먼저 빛을 전기로 바꾸는 것을 태양전지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태양을 이용한 발전, 즉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시나요? 우리 태양은 우리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빛 에너지도 있고 지금같이 뜨거운 여름에는 태양이 너무 뜨겁죠? 태양에는 열도 있어요. 이렇게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을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고 태양의 열 에너지를 모아서 물을 끓이거나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태양열 발전이라고 해요. 오늘 저희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하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태양광 발전은 식물의 광합성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식물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광합성이란 작용을 통해서 여러 유기물들을 생산하고 그것을 통해서 생장을 하죠. 태양광 발전은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태양의 빛 에너지를 얻어서 그것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하죠. 그러면 이렇게 태양전지가 태양의 빛 에너지를 어떻게 전기 에너지로 바꿀까요? 바로 광전 효과라는 과학적 원리를 통해서예요. 광전 효과의 사전적 의미는 큰 에너지의 빛 알갱이가 물질에 닿으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이에요. 근데 전자가 뭘까요? 전자의 사전적 의미는 원자의 핵 주위에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는 거예요.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전자의 흐름이 바로 전기예요. 우리가 물을 가만히 두면 그냥 움직이지 않는데 이 물을 위에서 아래로 쏟으면 물의 흐름이 생기죠. 그래서 이때 물을 바로 전자라고 생각할 수 있고 물의 흐름을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이러한 광전 효과는 유명한 과학자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정립해서 그 공로로 192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어요. 자, 그럼 광전 효과와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먼저 광전 효과를 가지는 반도체, 즉 태양전지에 태양의 빛을 비추면 이 태양전지가 전자를 만들어내고 이 전자의 흐름이 바로 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빛을 전기로 바꿔주는 플라스틱은 뭘까요? 바로 공액 고분자라는 거예요. 공액 고분자는 전기가 통하는 고분자, 빛을 전기로 바꿀 수 있는 고분자예요. 선생님이 아까 일반적인 플라스틱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공액 고분자 플라스틱은 전기가 통하고 빛을 전기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공액 고분자는 이런 성질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고분자 앞에 붙은 이 공액이라는 특성 때문이에요. 공액이란 건 화학적 구조를 말하는데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교대로 있어서 전자를 이동시킬 수 있어요. 이것도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전기가 흐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같은 플라스틱, 반도체 같은 플라스틱이 가능해져요. 이때 금속 같은 플라스틱은 전도성 고분자, 그리고 반도체 같은 플라스틱은 고분자 반도체라고 해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오늘 강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실 건 전기가 통하고 빛을 전기로 바꿀 수 있는 고분자는 바로 공액 고분자라는 거예요. 예로 선생님이 유명한 공액 고분자인 폴리아세틸렌과 앞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플라스틱 폴리에틸렌의 구조를 여기 나타냈어요. 여기 보시면 폴리아세틸렌의 경우는 탄소와 탄소 사이가 선 두 개, 선 하나, 선 두 개, 선 하나 이렇게 교대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교대로 있는 공액 구조가 폴리아세틸렌에 있기 때문에 폴리아세틸렌은 공액 고분자고 전기가 흐를 수 있어요. 근데 앞서 설명한 폴리에틸렌이라는 플라스틱은 그런 구조가 없죠. 그래서 폴리에틸렌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예요. 먼저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 고분자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전도성 고분자는 금속처럼 전기를 통할 수 있는 고분자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플라스틱은 절대 전기를 통할 수 없는 물질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금속처럼 전기를 잘 통하는 고분자가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분자를 개발한 공로로 3명의 과학자가 2000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어요. 근데 여러분 최초의 전도성 고분자를 우리 한국인이 개발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도성 고분자를 개발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받은 과학자 중 한 명인 히데키 시라카와 교수가 예전에 일했었던 연구실에 한국인인 변형직 박사님께서 예전에 방문연구원으로 연구를 진행하셨었대요. 박사님께서는
폴리아세틸렌이라는 물질을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폴리아세틸렌으로 만들었어요. 원래 폴리아세틸렌은 이미 알려져 있던 물질이지만 박사님께서 이 폴리아세틸렌에 도핑이라고 하는 특별한 처리를 해서 기존의 폴리아세틸렌보다 수천 배, 수억 배 전기 전도도, 즉 전기를 잘 통하는 성질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드셨대요. 비록 변현직 박사님께서 노벨상을 수상하시지는 못했지만 이런 전도성 고분자 개발에 우리 한국인이 큰 공헌을 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하고 일반 플라스틱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부도체라고 했는데 그 개념이 조금 어렵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정도에 따라서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일단 건전지와 전선 그리고 꼬마 전구를 연결하고 이렇게 스위치를 닫았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때 이 스위치를 금속으로 된 클립으로 연결하면 불이 켜지겠죠. 이렇게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을 도체라고 해요. 그래서 금이나 은, 구리 같은 금속이 되게 일반적인 도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서 선생님이 설명한 전도성 고분자도 전기를 잘 통한다고 했으니까 도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스위치를 유리로 된 막대로 연결해 본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전기가 통할까요? 안 통하겠죠. 이렇게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을 부도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나무, 그리고 일반적인 플라스틱, 그리고 유리가 부도체에 해당해요. 이런 스위치를 반도체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어요. 먼저 반도체의 사전적인 정의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 능력으로 전기를 통하는 물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뉴스에서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수출하고 이런 얘기 초등학교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이때 말하는 반도체는 여기 말하는 사전적 의미와는 조금 달라요. 이때 뉴스에서 나오는 반도체는 순수한 반도체와는 좀 다른데 원래 순수한 반도체는 전기 전도성이 매우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런 순수한 반도체에 도핑이라고 하는 특수한 처리를 해서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정도를 사람이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러한 소자를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좀 쉽게 그냥 반도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와 뉴스에서 말하는 반도체가 조금 다르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반도체의 특징은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정도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반도체가 전자기기에도 많이 쓰이고 또 빛을 전기로 만드는 태양전지에도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아까 빛을 전기로 만드는 플라스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걸 바로 유기태양전지라고 해요. 유기태양전지는 실리콘 반도체 대신에 유기물 반도체를 사용한 태양전지예요. 이때 유기물 반도체는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공액 고분자 반도체를 말하고 빛을 전기로 바꾸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유기태양전지를 플라스틱 태양전지라고도 해요. 여러분들 광주에서 어디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고속도로 옆에 보면 이런 태양전지들 많이 깔려 있죠. 그래서 이런 기존의 태양전지들은 발전 효율이 높고 안정성, 즉 오래오래 튼튼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대용량 발전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분자 반도체를 사용하는 유기태양전지는 효율이 좀 낮은 대신에 가볍고 잘 휘어지고 반투명하게 만들거나 다양한 색상을 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심형이나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데 쓸 수 있어요. 이런 유기태양전지는 아직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연구실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생활에서 볼 수는 없지만 조만간 꼭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생활 속에는 어떤 태양전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들판에 있는 이런 태양전지들로 우리가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집의 지붕이나 아니면 공장 지붕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 건물 안에서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계산기 같은 작은 전자제품에도 이렇게 태양전지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태양전지가 붙어서 건전지 없이 계산기가 작동될 수 있게 하겠죠.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볼 수는 없지만 인공위성에도 태양전지가 붙어 있어요. 이런 인공위성이 우주로 나간 다음에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태양광 발전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은 몇 살인 줄 아세요? 1억 년? 46억 년이에요. 태양 나이 정말 많다, 그죠? 태양은 나이가 정말 많은데 사실 남아있는 일생은 이것보다 훨씬 더 길어요. 태양은 그래서 무한한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태양광 발전의 특징은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석 연료가 뭘까요? 화석 연료는 석탄이나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같이 우리가 땅에서 캐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을 말해요. 그런데 이런 화석 연료의 문제점은 바로 연소 과정, 즉 산소와 결합해서 태워지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류가 1년 동안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의 대부분이 이 화석연료를 통해서 얻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석연료를 태양광으로 교체할 경우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태양이랑 지구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우리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려면 비행기로 20년, 걸어서는 4,000년이 걸린대요. 이렇게 태양이랑 지구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 지구가 1시간 동안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의 양은 우리 전 인류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양보다 훨씬 더 많대요. 이만큼 태양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원이죠. 그리고 또 태양광 발전의 특징은 태양은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떨어진 섬이나 산간 오지, 그리고 정글 같은 곳에 우리가 발전소를 세우고 이렇게 전봇대를 세워서 전기를 공급하기는 좀 어렵겠죠. 이러한 곳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해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동하면서 휴대폰에 배터리가 다 됐네? 근데 지금 당장 주변에 콘센트가 없죠. 그런데 가방에 태양전지가 붙어 있을 경우 움직이면서 충전을 할 수 있겠죠? 태양은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물론 낮에만 있겠죠? 하지만 태양전지의 또 문제점은 바로 낮에만 가능하다는 거죠. 태양은 낮에만 떠 있고 밤에는 지니까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설치 공간에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태양전지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넓은 들판이 부족하고 산이 많은 곳에서는 태양전지를 설치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빛을 전기로 바꾸는 플라스틱, 그리고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이건 NREA라고 하는 미국 재생에너지연구소에서 매년 발표하는 그래프인데,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태양전지들의 효율, 즉 태양에너지를 100을 받았을 때 얼마만큼 전기에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이렇게 조사해 놓은 거예요. 현재 가장 높은 효율을 보이는 태양전지는 47.1%의 효율을 보이고 있대요. 이게 높은 효율이죠. 즉 태양에너지를 100을 받았을 때 절반에 가까운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효율의 태양전지는 굉장히 비싸서 우리 일반 생활에서는 볼 수 없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인공위성이나 우주에서 사용하는 태양전지에 주로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볼 수 있는 태양전지의 경우는 약 10에서 20% 정도의 효율을 보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빛을 전기로 바꾸는 플라스틱, 즉 유기 태양전지를 사용한 태양전지의 경우는 실험실에서 측정했을 때 현재 약 18.3%의 효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직 안정성이나 다른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 생활에서 당장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선생님 같은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이러한 유기 태양전지도 우리 생활에서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우리 광주과학관에서 두 얼굴의 플라스틱이라는 특별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많이 보셨나요? 플라스틱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플라스틱의 사용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는 거겠죠. 플라스틱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생활은 굉장히 편리해지고 또 굉장히 위생적으로 되고 안전하게 됐고 또 빛을 전기로 바꾸는 플라스틱의 경우는 우리에게 전기를 주죠. 하지만 플라스틱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해양동물들을 많이 아프게 하고 또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의 몸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플라스틱을 잘 분리수거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면서 플라스틱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줄여나가는 그런 생활을 하도록 약속해요.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